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바로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르는 광고 하나.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 월 300만 원 보장, 무경험자 환영. 클릭 한 번이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광고들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 꿈꾸죠.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해외 일자리를.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더욱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광고 뒤에는 상상조차 못할 지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신고가 226건이 접수됐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미 작년 전체 신고 건수인 220건을 넘어선 수치예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신고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현지 교민들의 증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명의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은 제주에서, 한 명은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둘 다 같은 운명을 마주했죠. 바로 현대판 노예가 되어버린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았고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김민호 씨 가명입니다. 25살의 제주 청년이었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2024년 봄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야, 너 해외 취업 관심 있냐? 캄보디아에 괜찮은 자리가 있다는데. 민호 씨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창이 보여준 건 그럴듯한 회사 홈페이지와 채용 공고였어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IT 기업 한국인 직원 모집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심지어 면접까지 봤습니다. 화상 면접이었지만 한국어로 진행됐고 면접관은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완전히 속은 건 아니었어요. 민호 씨의 증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취업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부모님께 집만 되는 것 같고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었죠. 2024년 5월 민호 씨는 제주공항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에서 캄보디아 프놈펜까지의 티켓도 회사에서 제공해줬어요. 심지어 공항에는 고슴도치라는 별명의 브로커가 나와서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고슴도치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완전 한국 사람이었어요. 공항에서 프놈펜 시내까지 가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현지 음식도 사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악몽은 프놈펜 시내가 아닌 외곽의 어느 산업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잠깐만, 여기가 회사예요? 민호 씨가 물었을 때 고슴도치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룰이 있어. 휴대폰부터 내놔. 그 순간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권총을 찬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뒤돌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감금된 곳은 50평 정도의 사무실이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20여 명이 갇혀 있었어요. 나이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속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바로 가짜 투자 상담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중년 남성들에게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거였죠. 스크립트도 다 정해져 있었고 실적이 안 나오면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적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밥을 못 먹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오면 이번엔 폭행이 시작돼요. 중국인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가하거나 권총을 머리에 대고 협박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점점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몇 명을 속여야 하나, 실적을 못 내면 또 맞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울다가 또 억지로라도 전화를 걸어야 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밤 민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물은 3층짜리였는데 3층 화장실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뛰어내릴 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만약 다치더라도 병원에 가면 누군가는 도와줄 것 같았고요. 새벽 3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민호 씨는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발목을 접질렸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걸어서 새벽 5시쯤 푸놈펜 시내의 한국 음식점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한국 사람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상황 설명을 하니까 놀라시면서 바로 안으로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갈비탕을 끓여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민호 씨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살아서 나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요. 그 음식점 사장님은 민호 씨를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셨고 결국 민호 씨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요. 꿈에서 그 사무실이 나오고 전기 충격기 소리가 들리고 상담을 받고 있지만 완전히 나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박준영 씨, 역시 가명입니다. 27살의 서울 청년으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어요. 민호 씨와는 다른 방식으로 속았습니다. 2024년 8월 준영 씨에게 온 이메일 한 통. 태국 방콕 소재 IT 무역회사 현지 채용 합격 통보서였어요. 준영 씨는 해당 회사에 지원한 적이 없었지만 이메일에는 그의 이력서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학과, 성적, 자격증까지 다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어디선가 제 개인정보를 빼낸 거였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어요. 전화를 받은 것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다는 한국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회사는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IT 제품을 수출입하는 곳이고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도 제대로 봤어요. 화상으로 3번이나 받고 매번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회사 소개도 하고 업무 내용도 설명해주고 완전히 진짜 회사인 줄 알았죠. 심지어 계약서까지 받았거든요. 준영 씨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2024년 9월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마중 나왔고 호텔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회사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준영 씨를 태운 차는 태국 미얀마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회사가 국경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역회사니까 물류창고가 국경 근처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미얀마로 넘어간 후 차는 정글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거대한 콤파운드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 무장한 경비원들. 준영 씨가 여기가 회사인가요? 라고 묻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휴대폰 내놔. 여권도. 준영 씨가 거부하자 곧바로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두들겨 맞고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긴 후 20명 남짓한 한국인들이 갇혀있는 방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준영 씨가 해야 했던 일은 가짜 SNS 계정으로 한국의 중년 남성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40-5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가짜 여성 프로필로 접근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시켜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전기 충격기를 가져왔어요. 팔에 대는데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고는 내일부터 실적 내라. 안 그러면 매일 이렇게 한다고 협박했죠. 준영 씨가 갇힌 방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온 대학생, 대구에서 온 직장인, 심지어 군 전역 후 바로 속아서 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속았고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선량한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돈으로 딸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적을 못 내는 날이면 밥을 굶어야 했고 계속 못 내면 폭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중국인 간부가 권총을 머리에 대고 내일까지 실적 못 내면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부모님도 못 보고 내가 뭘 하다가 죽었는지도 모르신 채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하지만 준영 씨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면서 잠시 경비가 느슨해진 틈이 있었어요. 그때를 노려서 준영 씨와 같은 방에 있던 대구 청년 2명이 함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담장을 넘을 때 철조망에 온몸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정신없이 뛰었죠. 뒤에서 총소리도 들렸고요. 다행히 정글 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고 하루 종일 걸어서 마을까지 갈 수 있었어요. 마을에서 만난 현지인의 도움으로 태국 대사관까지 갈 수 있었고 결국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탈출한 대구 청년 중 한 명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살아서 돌아온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전화로 속인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저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2 청년의 이야기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얀마와 캄보디아 곳곳에는 이런 범죄단지들이 수십 개씩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유엔과 인터폴의 추정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약 30만 명이 이런 식으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중 상당수가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치안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런 범죄 조직들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태국과 중국 국경 지역에는 KK파크, 골든 트라이앵글 같은 거대한 범죄단지들이 들어서 있고 각각 수천 명씩 감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다양해요. 우리가 흔히 받는 보이스피싱 전화, 코인 투자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의 상당 부분이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지 경찰이나 군부와 이 범죄 조직들이 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서로 눈 감아주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탈출해서 현지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현지 교민분들 말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오히려 범죄 조직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준영 씨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후에도 숨어 지내야 하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부족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연락이 끊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한국 정부도 현지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적극적인 구조 작전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일부 범죄단지들이 급습당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해도 캄보디아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급습이 있었고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구조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요. 실제로 한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2024년 말부터는 외교부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피해자 구조에 나서고 있고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2025년 6월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다르 민체이주의 한 범죄단지를 급습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23명을 포함해 총 157명이 구조됐거든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 급습 작전에서 구조된 이철민 씨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더니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처음엔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한국어로 안전합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이 작전은 한국 정부의 끈질긴 외교 노력의 결과였어요.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고 국정원과 경찰청도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현지 교민사회와 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탰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분이 저희를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철민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우리나라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된 23명의 청년들은 모두 트라우마가 심각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특별기를 띄워서 모두 함께 귀국시켜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보시고 그냥 엉엉 우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까 죽은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아직 소수에 불과해요. 지금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곳곳의 범죄단지에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먼저는 이런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정부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 7월에는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구조 작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태국 정부와 미얀마 현지 조직의 협력으로 한국인 31명이 구조됐죠. 이들 중에는 무려 8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던 청년도 있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구조된 김상훈 씨의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준 거잖아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자기네 정부에서 아무도 안 찾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달랐어요. 실제로 현지에서 만난 다른 국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라고 해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청년들은 몇 년째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비교적 빠르게 구조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한국의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 현지 한국 교민들도 자발적으로 정보 수집과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푸놈펜에 있는 한국 음식점 사장님들이 비공식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현지 교민 박영수 씨의 말입니다. 탈출한 청년들이 오면 일단 숨겨주고 대사관에 연락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연대와 협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현지 교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청년들을 구해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설령 지구 반대편 정글 속에 갇혀 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 조직들의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아니라 진짜 회사처럼 보이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가짜 면접까지 보게 해요. 심지어 계약서와 비자까지 진짜처럼 만들어서 보여주죠. 제가 속았던 회사는 실제로 태국에 등록된 회사였어요. 앞서 소개한 준영 씨의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검색해보면 정말 있는 회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의심해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경력이 없는데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숙식을 제공해준다든지 비자 발급까지 도와준다든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이에요. 둘째, 면접 과정이 이상해요. 대부분 화상 면접만 하고 실제 회사 방문은 시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급하게 출국을 재촉하죠. 셋째,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요.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심지어 가족 연락처까지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요. 고객 상담, 온라인 마케팅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하죠.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보 부족이에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절대 안 갔을 텐데.
당시에는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공항에 경고 문구를 붙이고 대학교나 취업 사이트에도 주의 안내문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이에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가 훨씬 깊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꿈에서 그때 일들이 계속 나와요. 민호 씨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속인 분들 생각을 하면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 피해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준영 씨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무서워졌어요. 혹시 제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까봐, 혹시 그때 일을 물어볼까봐. 친구들도 만나기 어렵고 취업 활동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피해자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철민 씨의 말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험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들은 현재 예방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대학교나 청년센터를 다니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일이지만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이 형 덕분에 알게 됐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느껴요. 피해자 당사자들만큼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가족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민호 씨의 어머니 김영희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들이 캄보디아에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좋았어요.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해하던 아이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그런데 3일 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거나 현지 사정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해봐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해도 성인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답변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들이 죽었나? 사고를 당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때 김영희 씨에게 연락이 온 것은 같은 처지의 다른 부모들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죠.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자녀가 실종된 부모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50명, 100명.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충격이었죠. 이 부모들이 만든 것이 바로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 가족 모임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어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어요. 내 아들을 돌려달라,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팻말을 들고.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아이를 구하려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이런 부모들의 절절한 호소가 결국 정부를 움직였어요. 외교부에서 전담팀을 꾸리고 국정원에서도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된 거죠. 언론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구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부모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김영희 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살 것 같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아들과 재회하는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고 해요. 아이가 너무 말랐더라고요. 원래 70kg였는데 50kg도 안 돼 보였어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이 문제는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거든요. 2024년 말 UN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까지 채택됐어요. 각국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런 범죄 조직들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한국도 이런 국제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이버 범죄 수사 기술이나 피해자 구조 노하우 같은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응 매뉴얼을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외교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피해자 신고부터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 구조작전, 그리고 귀국 후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죠. 실제로 2025년 초에는 한-테- 캄보디아 3국 공조 수사가 이뤄져서 대규모 범죄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어요. 이때 한국의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피해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범죄 조직들도 계속 수법을 바꿔가면서 진화하고 있고요. 이건 정부나 수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 이미선 씨의 말입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이런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일자리 제안을 받으면 꼭 주변에 상의하라고 알려야죠. 마지막으로 실제 피해를 당했던 청년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민호 씨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위험한 선택은 하지 마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에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조금씩이라도 꿈을 키워나가세요. 준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취업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가머니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만한 위험이 따라와요. 철민 씨는 특히 부모님들께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자녀가 갑자기 해외 취업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소개해 줬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말려주세요. 자녀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신고의 중요성이었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정부든 경찰이든 어디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나 경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하라고 당부해주세요. 셋째, 의심스러운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이상한 해외 취업 광고를 보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주세요. 넷째, 피해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우리 사회가 이들을 품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무서웠어요. 준영 씨가 털어놓은 속마음입니다. 혹시 제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고생했다, 잘 돌아왔다고 말해주시니까 조금씩 용기가 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범죄 조직들은 우리의 대응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문자나 전화로 유인했다면 이제는 정교한 가짜 회사를 만들고 SNS를 통해 접근하고 심지어 AI까지 활용해서 더욱 그럴듯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요즘은 링크드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정식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도 접근해요.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가짜 회사 계정을 만들어서 정말 회사 인사 담당자처럼 접근하거든요. 일반인이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에서 먼저 면접을 보게 한 후 합격, 통보와 함께 회사 연수 명목으로 해외로 보내는 수법도 나타났어요. 강남이나 판교에 실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진짜 회사처럼 운영하다가 선발된 사람들만 해외로 보내는 거죠. 저희도 처음엔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면접을 봤어요. 올해 초 구조된 최민석 씨의 증언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회사였어요. 직원들도 있고 회사 소개 자료도 있고 한 달 동안 서울에서 교육받고 나서 캄보디아로 파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속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한 번에 10-20명씩 단체로 보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대응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는 해외 취업 사기 전담팀을 신설했고 외교부에서는 현지 대사관 인력을 늘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민간에서의 예방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구조된 피해자들의 가장 큰 숙제는 트라우마 극복이에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치료와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의 고백입니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무섭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트라우마 센터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무엇보다 같은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준영 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생긴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실제로 피해자들끼리 만든 자조 모임도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때로는 함께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2025년부터 해외 취업 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공항과 대학교, 취업 사이트 등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해외 취업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서 위험 지역으로 가는 경우 별도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대응 단계에서는 외교부의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고 현지 대사관 인력도 대폭 늘렸어요. 특히 캄보디아와 미얀마에는 전담 영사를 파견해서 피해자 구조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귀국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취업 지원을 강화했어요. 트라우마 치료는 최대 2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만든 모임에서는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도 법률 지원과 상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피해자 어머니 김영희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어요. 이제는 신고하면 바로 전담팀에서 연락이 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안내해줘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 덕분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2025년에 들어서는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5월에는 태국 미얀마 한국 3국 합동수사로 미얀마 국경 지역의 대규모 사기단이 검거됐어요. 이 작전으로 한국인 47명을 포함해 총 380명이 구조됐죠. 이때 한국 경찰이 제공한 통신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한국의 수사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현지에서 구조작전에 참여한 태국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통화 내역 분석, 자금 추적, 조직도 파악. 이런 부분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도움이 매우 컸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도 있어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내전 상황이다 보니 정부 통제가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국제 공조를 해도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미얀마 북부 와주 같은 곳은 사실상 무법지대예요. 동남아 전문가 김철수 교수의 분석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안 되고 지역 군벌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외교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애초에 이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 언론의 역할이 컸어요.
처음에는 개별 사건으로만 다뤄졌지만 점점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언론 보도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피해자 가족 모임의 이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호소해도 묻혔을 텐데 기자분들이 취재하고 기사로 써주시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정부도 움직이게 된 거죠. 특히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나 KBS의 추적 60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어요. 방송 후에는 신고 전화가 폭증했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죠.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을 만들어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고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취업 박람회 때마다 이런 사기 예방 부스를 운영해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회장 박지영 씨의 말입니다. 후배들에게 무조건 의심하라. 너무 좋은 조건은 함정일 수 있다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다각도의 노력들이 모여서 실제로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고 사전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위험한 제안에 넘어가는 걸까요? 단순히 무지하거나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더 깊은 사회적 원인이 있어요. 취업이 정말 어려워요. 대학교 4학년 이준호 씨 솔직한 고백입니다. 토익, 토스, 컴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다 땄는데도 계속 떨어져요. 인턴도 못 구하겠고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제안이라도 혹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청년들이에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해서 혹은 대출금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의심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철민 씨의 당시 심정입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이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정교한 사기가 가능해졌거든요. 요즘은 가짜 화상 면접도 가능해요. 사이버 수사대의 한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합성해서 마치 실제 인사 담당자인 것처럼 면접을 진행하죠.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 가짜 회사 홈페이지도 AI로 자동 생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직원 소개, 회사 연역, 사업 실적까지 모두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죠. 며칠 만에 완벽한 가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속았던 회사도 나중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있던 직원 사진들이 모두 AI로 만든 가짜였어요. 최근 피해자 안지훈 씨의 증언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죠. 이런 기술적 진화에 맞서기 위해 우리 측에서도 AI를 활용한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사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과 경각심이거든요. 구조된 피해자들이 모두 절망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민호 씨는 현재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무서웠는데 카페 일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커피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때 생각이 잠시 지워져요. 준영 씨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철민 씨는 더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어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정부 정책 수립에도 피해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거든요.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위험하구나라고 깨닫는 후배들을 보면 이 일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실제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고 사전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어요.
2024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각국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어요. 한국은 이런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피해자 구조와 사후 지원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나라들이 많아요. 외교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구조, 그리고 귀국 후 지원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초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의 대응 매뉴얼을 요청해 왔어요. 자국민 피해자 구조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훈 씨의 소감입니다. 우리 경험이 다른 나라 청년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범죄들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전문가들은 더욱 지능화되고 국제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범죄 조직들도 계속 학습하고 있어요. 국정원 출신 보안 전문가 이동욱 씨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대응책을 내놓으면 그에 맞춰서 수법을 바꾸죠. 앞으로는 더욱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방식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는 처음부터 해외로 보내지 않고 한국 내에서 몇 달간 일을 시킨 후 신뢰를 쌓고 나서 해외로 보내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어요. 또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불법 활동으로 끌어들이는 방식도 있고요. 이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도 더욱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요. 단순히 의심하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판별법을 알려줘야 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도 더욱 체계화해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2명의 청년으로 시작해서 수백 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경력도 없는데 고액의 연봉을 제시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둘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줄 사람이 꼭 필요해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신고하세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보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건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넷째, 피해자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우리 사회가 이들을 품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수나 원망 때문이 아니에요.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청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준영 씨도 덧붙였어요. 저희는 운이 좋아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조 노력을 계속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노였을까요?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감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노는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되고, 안타까움은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지원으로 이어지고, 자부심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니까요.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우리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끝까지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가 있고,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이 있고, 서로를 도우려는 시민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청년은 결코 팔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범죄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끝내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누군가 이런 위험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찾아낼 거예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우리 청년들을 데려올 거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 어둠의 이야기가 결국 희망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나타날 거고 우리는 그에 맞서 계속 싸워야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해외 취업 제안을 받은 분이 있다면 꼭 말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꿈은 소중해요. 그 꿈이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지구 반대편 감옥에서 꺾여서도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들이에요. 대한민국 청년은 결코 팔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내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경각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